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공부가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공부가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참 찾기 힘들죠. 그런데요,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에 빠져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부르고요. 100권의 책을 쓰는 게 목표, 벌써 70권이 넘는 책을 쓰신 유영만 교수 오늘 초대해서 공부가 도대체 왜 그렇게 재미있는 건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 공부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공부를 재밌어 하는 사람 참 찾기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시험 공부인 것 같아요. 근데 시험 공부 떠올리면 재밌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어 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도 공부지만 학교 이외 바깥에서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공부가 저는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용접공으로 일하셨었다고요?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수도공고를 다니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왜 공고를 가시게 됐습니까? 그 당시의 이유로 따지면 인문계 고등학교 갈 돈이 없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다 시켜주고 더 좋은 거는 취업도 시켜준다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뒤늦게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 형편상 공고를 가셨고 졸업하고 용접공으로 일을 하셨고 졸업을 하고 이제 평택이라는 데 가서 발전소에 가서 한 2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용접도 해봤었고 발전소에서 또 발전기 돌려가면서 이 전기 만드는 그런 생산 업체에서 한 2년간 또 밑바닥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드시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언젠가는 저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당장은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취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특성상 3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공부를 시켜주면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의무 복무 기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조건을 중간에 파기하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됐었죠 처음에는. 왜 또 고시 공부요, 갑자기? 네, 그게 참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저는 그래서 책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한번 잘못 읽으면 인생이 헷가닥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시 체험생이 어떻게 고시 합격했는지 이런 수기집에 대한 책이었었어요. 고시 합격 수기? 네네. 근데 거기에 우연히 공고생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그런 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방법은 고시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온한 꿈을 품고 고시를 공부하려면 이제 저는 또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알고 대학을 가려고 이제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당시의 공부는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공부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고시에 합격하려면 대학에 우선 가야 되고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고시 공부를 하려면 유사학과인 법학이나 행정학을 해야 되는데 법학과, 근데 다행히도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은데 점수가 그런 과에 갈 점수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인데 한양대 교육공학과가 이제 생긴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언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분야 행정고시가 있었어요. 행정고시 직종 중에 뭐 재경 뭐 이런 몇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교육 분야 행정고시를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한 생각에 교육자 들어가는 과를 가면 그냥 교육행정고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게 됐는데 교육공학과를? 그래서 이제 그게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 거지. 교육공학과를 가서 결론적으로 제 인생에 이제 쭉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 과를 잘못 간 건데 지금 이제 그 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참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전반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학 시절에 고시의 꿈을 계속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가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그 기간으로 따지면 3년 삼수한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2년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 기한이 차서 1학년 2학기 때 이제 군대 갔다가 다시 이제 고시 공부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다시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왠지 고시 공부한 이후에 제 인생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고시 공부를 결단을 내리고 포기하고? 달밤에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책을 다 불살라버린 사건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분서 갱유 사건이라고 하는데 책까지 불살르셨어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품었던 생각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시작하려면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분서갱유? 들었어요. 네, 분서갱유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왜 고시를 포기하게 됐습니까? 좀 아까 그냥 너무 추상적이에요. 고시 공부하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지 않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책 읽는 게 고시 관련된 책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억지로 그거를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근데 주변에 보면 정말 읽고 싶은 책인데, 그 제가 고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읽고 싶은 책을 강제로 또 못 읽게 되고, 그래서 원 없이 한번 책을 읽어보는 그런 시절을 한번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대학 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한 3, 4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냥 억지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시험 공부가 아니라 한번 읽고 싶은 책을 원 없이 한번 읽어보자. 그게 오히려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일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건 좋아하셨었나 봐요? 어려서부터 책은 거의 안 읽었고요. 저는 이제 고향이 충북 음성이라서 중학교 때까지는 거기서 주로 이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이런 이제 4종 세트를 경험하면서 주로 이제 놀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위인전을 만져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서 뒤늦게 이제 저도 농사를 짓다가 뒤늦게 또 중학교를 갔거든요. 중학교 갔다가 이제 약간 공부하는 거에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좀 좋아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가고 싶지 않은 데를 갔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청춘 시절에도 거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 시절에 그렇게 막 보고 싶은 책들이 막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읽기 싫은 책을 강제로 읽어야 되는데 옆에 친구들 보면 소위 이제 교양책, 재밌지는 않아 보이지만 아무튼 뭔가 들고 다니는 멋진 책들이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복학하고 이후부터 제 인생의 첫 번째 아마 책 읽는 재미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사실 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 읽는 재미에 흠뻑 빠지게 만든 어떤 결정적 책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떠오르시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돈을 안 내는 방법은 과에서 1등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죠. 장학금 받으려면.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좀 과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공 관련된 책을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면서 막연하게나마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생겼었고 교육학 관련된 책들이 저한테 강제로 읽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저한테 재미를 줬던 그런 몇 가지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양책보다는 전공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계속 교육공학으로 빠져서 석사, 유학 가서 박사, 교수 이렇게 쭉 되신 거네요. 네네. 저는 운이 좋아서 지도교수를 잘 만나서 또 행복한 지도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또 재미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계획이나 아무튼 기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교육공학? 왜 교육에 공학이 붙지? 이게 뭐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육공학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육공학 그러면 공대에 있는 줄 알아요. 공과대학에 교육공학이 있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공학이니까. 근데 이제 공학이 엔지니어링을 번역한 게 아니고요. 테크놀로지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공학을 이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이제 공학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거꾸로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그 학습 과정에 재미있게 공부하는 과정에 어떻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교육의 방법도 연구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원하는 지식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교육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주변 학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네. 접목시켜보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한 30년 된 예.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가 생겼으니까 30년 전에. 네.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군요. 네, 잘못 번역하면 잘못된 용어가 다시 한번 바꾸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교육을 하는 내지는 교육을 받는 테크놀로지, 기술 이 정도가 적합한 얘기네요. 사실은 이제 기술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결국은 주체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는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숭고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갖고 있는 생각을 또 다른 생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학은 바로 그런 교육의 힘을 가능성을 믿고 어떻게 하면 그 교육의 효과를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네. 방법을 활용해서 드높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육공학에 대한 뭐 설명 속에도 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본인을 교육공학자라고 소개 안 하고 지식생태학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교육공학자보다는 지식생태학자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하여튼 그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생태계, 생태학, 에코 페미니즘 이런 에코라는 말이 많이 쓰게 됐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궁금증 그런 답을 인간보다는 자연에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이제 자연을 자꾸 개발하고 활용하고 그러면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라기보다 인간한테 무한한 그런 배움의 원천을 제공하는 그런 학습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 살아가는 엄청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완오브 한 생명체가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자연에 있는 생명체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도 인간의 저는 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나 방식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그걸 또 고찰해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쟤네들은 저런 환경에서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명체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원리를 잘 연구하면 그걸 이제 거꾸로 인간에다 이렇게 대입해보고 조직에다 대입해보면 엄청난 인사이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아주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물학자, 식물학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그 자체가 전공인 거고요. 저는 그걸 응용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킨다 이걸 다시 한번 대입해보는 거죠. 교육공학의 자연 생태에서 뭔가 모티브를 찾아온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잡초형 인재가 앞으로 미래 인재라고 생각해요. 화초형 인재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화초를 기르면 화초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덮어있는 보호하는 비닐하우스라는 보호막이 날아가면 화초는 얼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초는 얼어 죽지 않고 비바람이나 모진 눈보라가 와도 자연에서 꿋꿋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사람에다가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화초다. 내가 잡초다. 그러면 누가 더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더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잡초죠. 잡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잡초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또 예를 들면 잡초는 이제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약 80%이고요. 겉으로 보이는 줄기 가지가 약 2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도 계속 얘가 살아나는 이유는 뿌리가 깊어서 뿌리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구나. 보이는 것을. 그래서 인간은 잡초한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렇게 뽑아보는 거죠. 그럼 잡초처럼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생명력을 기르려면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려간 뿌리의 깊이가
결국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잡초를 빗대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또 재미있어하고 이렇게 또 많이 멋지네요. 들어보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런 게 지식 생태학이라고 본인은 개념 규정을 하신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교육공학자보다는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아예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더니 유형만 그런 사람들이 지식 생태학자구나. 네. 100권의 책을 쓰는 게 목표. 그리고 지금 벌써 70권이 넘는 책을 쓰셨죠? 근데 꼭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그 가수 김광석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1000회까지 공연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하다 보니 1000회가 되었네요. 이런 것처럼 그냥 저 삶의 많은 부분이 책 읽고 책 쓰고 글 읽고 글 쓰는 거라서 그냥 그게 저의 일상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목표를 향해서 제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막 고군분투하고 막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일상이 글 읽고 글 쓰는 거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산물이 없으면 부산물이 없다. 산물이 없으면 부산물이 없다. 근데 어떤 때는 산물보다 부산물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쓰는 것이 산물인데 책이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의 산물로 나오잖아요. 그럼 책 쓰는 과정에서 제가 부산물로 얻는 깨달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글 읽고 글 쓰는 그런 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배우는, 우연히 깨닫는 그런 소중한 배움의 그런 줄기나 가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이제 100권이 될 테고 더 넘어가겠군요. 넘어갈 수도 있겠고 아무튼 맨 처음에 책 쓰신 게 몇 년도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1995년이니까요. 95년. 네, 약 20여 지금 년. 20년 좀 넘었는데 70권이 넘었다 그러면 1년에 한 3권, 4권 이렇게 쓰신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에 한 권 정도 쓰다가 이제 이게 숙달이 되고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책을 읽기도 전에 또 썼냐고 너는 어떻게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르냐 뭐 생활의 달인처럼 책 쓰는 달인 한번 출연해봐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쓰는 요령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책 쓰기는 철저하게 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상. 왜냐하면 하나의 책을 쓰면 그 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연상을 많이 하는지가 그 책의 범위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에 관한 책을 쓰겠다 그러면 공부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런 공부에 대한 체험적 교훈, 책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리믹스 뒤섞여 가지고 이제 하나의 뼈대를 만들고 그래서 줄기 가지가 생겨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쓰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책을 읽고 글을 쓰시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군요. 최근에 펴내신 책이 제목이 재밌어요. 공부는 망치다. 뭐 이렇게 못 박는 망치 그거 말하는 겁니까? 이제 거기 한 글자를 바꾸면 공부를 망치다. 그래서 우리말에 묘한 차이가 있는데 공부를 망친 사람을 대상으로 망치로 공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망치가 이렇게 뭔가 못을 받기도 하고 벽돌을 깨부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망치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은유법으로. 그래서 A는 B다. 뭐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처럼 공부는 망치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도 망치로 뭔가를 깨부수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상식, 관성,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를 이게 깨닫게 되죠. 저는 그 깨닫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 기존의 삶에 이런 상처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내 삶에 상처를 만드는 과정이다. 망치로 부시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도 망치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기존의 철학들을 니체가 이렇게 망치로 깨부수고 거기다가 새로운 철학의 건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건축도 또 망치로 깨부수고 거기다 또 새로운 집을 짓고 그래서 니체 보고 망치 철학자라고 그래서 저도 망치로 한번 기존의 다양한 생각들을 깨부수는 게
책이 이제 무엇이 공부인가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공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잘못된 고정관념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이제 시험 공부를 떠올리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 예. 시험 공부를 떠올리면 사람들이 심장이 떨릴까요? 아니면 다리가 떨릴까요? 심장이 떨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 교수님도 사하라도 어디 에베레스트 다녀오시고 안나푸르나도 다녀오셨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심장이 떨릴까요? 다리가 떨릴까요? 심장과 다리가 다 떨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보통 여행을 떠날 때는 설레이잖아요. 막 네. 소풍 가기 전날처럼. 근데 이제 다리가 떨릴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기 싫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거나 하는 일이 두려울 때 다리가 떨리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네, 그래서 시험을 저는- 생각하면 다리가 떨린다. 네. 네. 저는 진정한 공부는 심장이 떨리는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떨리는 일은 빨리 집어치우고 심장이 떨리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내가 하면 재밌는 일이야. 이거는 내가 하면 재미없는 일이야. 심장이 답답하고 막 머리가 띵하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때 드럼을 쳤었거든요. 네. 드럼을 공부하면서 막 이제 드럼 연주도 한 3번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드럼을 집어치웠는데요. 네. 왜 그랬냐면 왠지 드럼이 멋있어 보여서 공부를 시작하고 드럼 연주를 연습하고 그랬는데 자꾸 드럼 공연을 하기 전날 심장이 떨리지 않고 자꾸 이제 다리가 떨리기 떨리고요.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다리가 잘 떨려야 이렇게 드럼을 손발이 따로 놀아야 잘 치는데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드럼이 자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은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강연할 때 심장이 떨리거든요. 그래요? 네, 공연할 때는 다리가 떨리고 그래서 내가 재밌는 일은 결국은 강연을 하는 강연이구나. 것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다리가 떨리는 일을 집어치우고 심장이 떨리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책 읽는 거를 벗어나는 거군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공부는.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큰 축이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정신노동이 또 공부에 대한 하나의 큰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고정관념이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정신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는 것도 많지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는 정신노동보다는 육체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육체노동이 네. 공부다.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책에도 즐거운 육체노동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금고여는 노하우를 가진 금고회사의 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전 세계 금고를 실제로 다 열어버려요. 금고를 어떻게 여냐면요. 제가 EBS 팬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금고 여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릴게요. 예. 금고를 어떻게 여냐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금고를 열어요. 예? 번호를 맞춰서 돌려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고 여는 노하우를 책에다 썼어요. 어떻게 여냐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해 봤죠. 네.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금고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금고 회사의 사장님은 금고 여는 노하우를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전 세계 금고를 진짜로 다 만져보고 돌려보고 무수한 금고의 원리를 이 손의 감각으로 금고의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딸내미 시집갈 때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가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딸내미가 그거 가지고 와서 김치를 담그잖아요. 맛이 없죠. 그대로 엄마가 담근 매뉴얼대로. 그러면 이상하게 엄마가 담근 김치 맛하고 내가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 김치 맛하고 다른데 그 김치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러나요? 손맛의 차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머리 맛의 차이라고 안 그러고. 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체험적으로 깨닫는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큰 잘못된 큰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공부는 앉아서 책상에 사는 것이다. 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공부의 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공부의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왜 공부하는가라는 챕터로 넘어갑니다. 네. 왜 공부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네. 근데 저는 깨어있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제와 다른 호기심의 물음표를 갖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제와 다른 물음표를 내 가슴에 품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이게 또 이제 공부의 고정관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공부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사람들이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정말 소중한 공부는 답을 찾는 공부라기보다는 어제와 다른 물음표를 던지는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제와 다른 물음표가 생겼으면 그 엄청난 공부가 된 것이고 예. 그 어제와 다른 물음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질문의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의 그물에 걸리는 고기가 바뀌면 그물이 바뀌면 고기가 바뀌듯이 질문을 바꾸면 질문에 걸리는 답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와 다른 호기심의 물음표를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걸리는 답도 바뀌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제와 다른 깨달음의 느낌표를 가지려면 어제와 다른 감동의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법이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는 공부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공감 능력. 네네. 타인과의 공감.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한 글자로 얘기하면 공부는 결국은 공감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공감 능력은 내가 타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앉아서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앉아서 가슴으로 느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직접 행동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실감하려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체험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가슴으로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공부는 또 머리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가슴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게 저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네. 가슴이 생각하는 능력. 네.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사자를 보시면 이렇게 밭전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네. 이 밭전자는 인간의 뒤통수 밑에 있는 숨골을 뜻하는 상형 문자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밭전자는 이성, 머리를 뜻하는 거고 마음심은 가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는 머리하고 가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공부는 머리가 하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가슴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끔 할 때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봐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아픈 부위가 다른 거거든요.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플까? 네. 제가 보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아픈 것 같고요. 나하고 관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공부는 이 가슴이 아픈 연습을 하는 것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 능력. 네. 그것은 그 타인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 안 됩니다. 그런 과정도 또한 공부더라. 네. 더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열십자를 보여주고 산부인과 의사한테 이걸 뭐냐고 물어보면 배꼽이라고 대답해요. 배꼽.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경찰한테 물어보면 그거 사거리 아니야? 사거리. 예. 예. 그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십자가라고. 예. 녹십자, 적십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십자 드라이버 가지고 이렇게 나사 돌리고 이런 기능공들한테는 십자 드라이버 아니야? 나사 모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똑같은 상징 기호인데 저마다 체험한 것이 다른 거예요. 네. 직업에서. 네. 그러니까 직업적 체험이 그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교통경찰이 산부인과 의사처럼 열십자를 보고 그걸 교통경찰이 배꼽이라고 볼 가능성은 제로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교통경찰이 산부인과 의사를 배꼽으로 보려면 교통경찰이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 진료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배꼽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닫는 과정, 그걸 또 깨닫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개념 규정하는, 즉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네. 깨어있는 삶, 그리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 없겠네요, 공부는. 그렇죠. 예, 뭐 공부를 안 하면 별로 할 게 없지만 하고 교수님도 아시겠죠. 하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더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고,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일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훨씬 더 겸손해지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너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고 또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의 표현대로의 공부는 사실 삶 전부군요. 네, 그래서 젊게 사는 방법이 공부를 계속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기심의 물음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늙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늙은 표정을 짓고 또 젊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청춘인데 60대처럼 사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요. 호기심의 물음표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늘 일상이 타성에 박혀서 뭔가 새로운 도전 의식이 안 생기고 그런 틀에 박힌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이는 젊은데 애늙은이처럼 사는, 그런데 또 나이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혈기왕성하게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좀 그 힘든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공감하려고 가슴을 열고 무슨 어떤 경험을 하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뭔가 물음표를 자꾸 던지고 이런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재밌습니까? 늘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살 것 같고요. 네, 네. 네, 가끔씩 또 이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육체노동이라고 한 이유도, 즐거운 육체노동이라고 한 이유도, 공부를 즐겁게 재밌게 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호기심도 있고 궁금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건강한 몸이 서포팅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즐거운 과정에 빠져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극한 상황에서는 저는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이 망가지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바디, 신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신체 노동을 하면서 극한의 상황에 처해 본 사람들은 신체가 이제 극한의 상황에 있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몸이 결국은 마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집이라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서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또. 그래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저는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력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걸 유학 시절에 좀 알게 돼서 공부를 더 재밌게 하려면 내 몸을 단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운동도 계속 하게 됐고, 여전히 요즘에도 이제 운동을 일상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 학창 시절에도 말로는 그렇게 했죠. 선생님들이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뭐 정신, 이런 말을 말로는 하고 사실 신체 활동을 잘 안 시키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덕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지식이 앞에 있고 덕이 가운데 있고 몸이 늦게 있잖아요. 맨 뒤에 있죠. 근데 요즘에 거꾸로 뒤집어서 최덕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저는 아예 이런 용어들을 체인지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몸체자, 어질 인자, 알 지자 이렇게 쓰면 영어의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체인지. 이게 체를 왜 맨 앞에 내세운 이유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내 몸이 직접 움직여서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이게 내게 안 되더라고요. 위대한 사상이든 위대한 아이디어든 훌륭한 생각이든 내 신체가 그걸 체험해보고 실험해보지 않는 이상 그게 무슨 생각인지, 왜 그렇게 위대한 건지, 나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를 맨 앞에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어질 인자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감 능력이거든요. 체험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생기는 산물이 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세상을 체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의 체인지하고 우리말의 체인지를 이렇게 같이 늘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 개똥 철학 같지만
엄청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먼저 건강한 신체, 네. 몸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어제와 색다른 그런 도전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화두가 아웃사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인사이트가 안 바뀐다. 그래서 인사이트는 통찰이잖아요. 네. 인과 사이트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안에서 보는 거게 바뀌려면 아웃, 바깥에 나가서 보는 게 바뀌지 않으면 인사이트, 안에 있는 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어제와 다른 이 삶의 반경과 체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꾸 다른 데도 이렇게 가보고 네. 지금 내가 서울시 우면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면동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세계의 전부는 우면동의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 뭐 이런 네. 표현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움벨트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풍뎅이가 우물에서 살아가는데 얘가 이 우물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뎅이의 세계관은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벨트가 바로 각 생명체가 보는 주관적인 세계관이 움벨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움벨트가 바뀌려면 여기가 전부라는 착각을 벗어나서 다른 데도 가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계가 극히 세상의 일부였다는 깨달음을 주는 공부는 결국은 내 몸으로 움직여서 자꾸 경계 밖의 세계를 자꾸 가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꼭 뭐 사하라나 안나푸르나 이런 데를 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안 가본 데도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데도 가보면 결국 이제 그런 낯선 마주침이 나한테 새로운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주침이라는 침을 맞으면 이렇게 뉘우침, 깨우침, 가르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제 공부가 그런 마주침을 자꾸 내 몸한테 주는 게 공부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 그렇게 마주침을 직접 경험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간접 경험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직접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남들이 직접 경험한 결과를 기록해 놓은 책을 읽는 것, 그건 간접적으로 체험 마주치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것. 예. 저는 가급적 주말에 영화를 한 편씩 좀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또 거기 인생의 축소판이 또 이렇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엄청난 또 깨달음의 메시지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 월터라는 주인공이 비포 앤 애프터가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체험하기 전에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 영화 끝날 무렵에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애프터는 엄청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이 월터라는 주인공의 삶의 세계관이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험과 전 마주침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를 보고도 삶이 새롭게 바뀌려면 저런 안 해봤던 것도 자꾸 이렇게 도전해보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직접 다 하기도 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상, 공간상, 뭐 경제적 여건상 모든 데를 다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체험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 책 이상으로 엄청난 또 책과 버금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사하라 사막도 가셔서 사막 마라톤도 뛰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네, 그냥 제가 50쯤 돼서 이제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50대니까 이제 전반전을 뛰었으니까 후반전을 어떻게 떼야 될지 광활한 사막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모래 사막에 가봤더니 모래 사막이 아니라 사유의 사막이더라고요. 사위? 사유. 예. 사유.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광활한 사하라 사막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황홀한 체험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거기서 엄청난 인생이 사막이라는 게 사막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언어 위기 같긴 하지만 인생의 사막이 4가지 막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막. 예. 우리가 항상 뭔가 시작하잖아요.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고 일주일은 월요일에 시작하고 이렇게 늘 우리는 시작하는 막을. 그러니까 사막의 서막은 아침 7시에 40km 마라톤이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제 인생의 이 막은 사막을 가보니까요. 가도 끝이 없는 막막하더라고요. 막막. 네, 그래서 인생의 이 막은 막막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막막하게 걷다 보면 이제 해가 넘어가요. 네. 그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사막이 적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사막은 이제 적막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사막은 반전인데 사막에도 주막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막은 이제 술 파는 주막이 아니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 한 컵을 마실 수 있는 사하라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생도 그런 사막도 있고 인생이 이렇게 거칠은 사막에 망망대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막을 갈 때는 시계나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로 시계를 가지고 빨리 막 정상에 올라가는 이런 등산 패러다임보다는 천천히 가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면 언젠가는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각도가 중요하고 삶의 밀도,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느끼는 삶의 행복감, 만족감 이런 밀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사막 얘기를 꺼냈더니 거기서 배우신 거를 또 줄줄줄줄 풀어내시는 걸 보니까 네. 뭐 남들 다 여행들 합니다만 뭘 하나 해도 거기서의 깨달음, 거기서의 배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내시는 그게 몸에 배어 계신 분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킬리만자로 갈 때도 그렇게 통나무집에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자잖아요. 올라가면서. 근데 그날 느꼈던 것들이 내 느낌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기억에서 실종되기 이전에 자꾸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메모해놓고 그래서 그 메모한 걸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또 그때의 느낌, 흥분 상태가 또 싹 시그러들기 전에 또 이렇게 또 글을 써보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네. 저와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것저것 하면서 뭘 이렇게 느끼기는 많이 하는데요. 네. 적어놓지 않으니까 항상 날아가 버려요. 메모. 기록. 중요한 습관이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한테 뭐가 공부인가, 왜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의 학교 교육 참 문제가 많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대학에 가는 거고 대학에 가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거고 그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5년에서 20년 평균적으로 일을 하면 100명 중에 1명의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별을 단다고 하는. 임원은 안타깝게 또 임시 직원인 것 같고 거꾸로 역산해 보면 그 1명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약 80대 20법칙으로 따지면 약 80%의 우리의 아이들이 초중고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취업해서 안타깝게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일할 나이에 이제 자의반 타의반 또 나와야 되고 그때부터 또 치킨집이나 이런 걸 차리게 되고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빨리 좀 종식시키고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산업혁명에 대비 진정한 의미의 교육혁명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론들을 좀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표현해 주신 공부에 정반대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공부만 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의 학교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시험 공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인간이 평생 동안 과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걸 돌이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늘 논어에 나오는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동으로서의 공부와 놀이로서의 공부가 있더라고요. 노동, 놀이. 그러니까 노동으로서의 공부는 결국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 그렇죠. 이런 공부를 평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정말 해야 될 공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부산물도 나오고 산물도 나오고 산물을 목표로 했는데 오히려 그 산물보다 더 의미심장한 부산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놀이로서의 어떤 자기 발견과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공부를 할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 시험 공부만 억지로 하다가 학교를 딱 졸업하면 이제 공부는 졸업이다. 아예 공부라는 생각조차 안 와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공부 지겨워.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망치로 좀 더 깨부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공부를 그렇게 재미있어 하시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가르침대로만 하면 재미없을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재미와 의미인데요. 재미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인 것 같고요. 의미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까. 그래서 저는 의미보다는 재미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면 의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는 재미는 없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기는 좀 답답하고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재미있으면서 의미 있게 저도 살아가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줄 것인지 뭐 이런 게 저의 이제 평생 화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옛날에 듣던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 틀렸네요. 네. 공부에는 왕도가 있군요. 저마다의 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기보다 저마다의 사람들한테 적절한 저마다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그것이 공부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 떨쳐버리시고요. 이 밤에도 또 한번 다른 공부 해보셔야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